네, 오늘 책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아담 제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우리의 앞날에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요한 부, 사랑, 행복을 얻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말한다. 풍요로운 부를 얻을 수 있는 법칙이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풍요로운 부, 사랑,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이 책은 그러한 힘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부와 연관시키는지 그 비법을 들려준다. 비법이 있답니다. 네, 쇼 서머리 한번 볼게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고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인간의 삶에서 돈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해주는 날개와 같다. 하지만 그 날개는 좀처럼 커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기는커녕 단 하루도 삶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실로 풍족하고 넉넉하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더 똑똑해서인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거나 타고난 운명인 걸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를 그 1%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의 주인공과 그가 만난 10명의 부자들은 처음에 풍요로운 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감원 대상이 되어 결국 실직을 면치 못한 직장인, 실패한 사업가,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실업자,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큰 꿈을 막연히 품고 있던 직장 여성, 작은 회사의 관리사원, 10년째 무명 배우 등 우리 주변에서 혹은 바로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이들은 지금 모두 성공했다. 그들은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는 10가지 비밀을 알고 실천했고 놀랍도록 멋진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부는 내 것이 아니라는 선입견을 스스로 타파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에 얽혀 살아가면서도 타인에게 진정한 위로와 풍요로운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 화려한 경력, 더 많은 돈과 부를 축적할수록 잃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힘을 얻은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찾는 10가지 비밀을 알려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비단 남녀 간의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넓은 사랑, 우정과 존경,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우르는 사랑이기도 하다. 지금 갑자기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부와 사랑과 행복,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행복이라는 것은 포도주 한 잔, 밤 한 알, 허름한 화덕, 바다 소리처럼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건 그것뿐이었다. 지금 한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뿐이었다.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아픈 것 없이 건강한 신체를 가졌는데도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10명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들려준다. 목차 첫 번째 이야기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의 힘을 얻은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행복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 원칙을 한번 같이 봅시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승리한다.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비의 힘, 애플비. 애플비는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오후 5시에 나와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애플비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작은 키에 건강한 체구였으며 옅은 머리색과 맑은 파란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베이지색 면바지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캐주얼하면서도 품격이 있어 보였다. 내가 앉자 그는 입을 열었다. 풍요로운 부의 비밀에 관심이 있나요? 정말로 그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요. 그 비밀이란 정확히 어떤 겁니까? 10가지 불변의 원리죠. 그 원리를 이용하면 누구나 단순한 부가 아닌 풍요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첫 번째 시작이 예전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건가요? 그 책의 시작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 주인공이 부자 아빠를 만나는 장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누구나 부를 소유할 능력이 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아등바등하며 살까요? 누구나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가능해요. 인간의 마음과 몸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어요. 오래전에 한 최면술사가 몇몇 관객을 뽑아서 최면을 거는 공연을 보았죠. 한 관객에게 책상에 누우라고 한 뒤 최면을 걸면서 지금 당신의 몸이 강철처럼 단단하다고 말했어요. 최면술사는 의자 2개를 그 관객의 머리와 발에다 받쳐놓고 책상을 옮겨 놓았죠. 이런 장면 많이 보시죠? 그 관객의 머리와 발은 2개의 의자로 지탱되었지만 책상 위에 누운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발끝에 이제 의자만 놔두고 중간 비워놓는 거죠. 몸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대로 유지했답니다. 그의 몸은 정말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더군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자신이 강철 같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부의 첫 번째 비밀인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비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이다. 모든 상황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이요. 신념이 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물었다. 스스로가 자신을 매력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과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아마도 자신들과 섞여 있을수록 불안감이 느껴 가능한 한 남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파티장의 구석진 곳에 앉아 있을 겁니다. 설사 끌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감이 없어서 접근조차 못할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신념이에요. 그리고 돈과 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을 거예요. 사실 당신이 번 돈의 액수는 정확히 당신이 믿는 당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대단한 말인데요? 지금 내가 버는 돈의 액수는 내가 믿는 나의 가치다. 그래서 사실은 월급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게 돈을 많이 써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잠깐만, 무슨 말씀이죠? 내가 말을 끊었다. 현재의 월급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나요?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당신이 요구하지 않으면 월급 인상이 더더욱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제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까요? 당신의 가치가 현재의 월급보다 높다면 좀 더 올려줄 거예요. 하지만 정작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현재의 봉급 수준보다 높다고 믿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 어떤 사람을 면접 보았는데 그에게 기본 월급으로 4만 파운드를 주려고 내심 결정했지요. 그의 경력과 능력을 판단해 볼 때 그 정도는 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월급을 어느 정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작 2만 파운드를 말했어요. 지금 이게 요약본이 되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이게 그는 고작 2파운드만 말했어요. 설마 4만 파운드 줄인 거 2파운드는 아닌 거죠? 아마 2만 파운드를 쓴 것 같습니다. 의식적인 믿음과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상황은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은행 계좌나 소유 재산의 규모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뭐죠? 그들의 신념이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있어요.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의식적으로 부를 바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내게 말해봐요. 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풍요로운 부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부를 소유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죠. 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등등. 부를 통해서 능력을 갖춰 안전한 토대를 구축하고 독자성을 수립할 수 있죠. 즉, 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 돈이 더 큰 자유, 능력, 안전성, 독자성을 준다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믿습니까? 물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잠깐 그 말은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성장하면서 돈과 부에 관해서 배우거나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 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에 대해 평소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는 늘 돈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평소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죠. 돈으로는 행복이나 사랑을 살 수 없다고 충고도 해주셨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돈에 관한 종교적 신념은 없었나요? 무슨 뜻이죠?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모든 악의 근원이자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방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성장하면서 배운 돈에 대한 생각이 모두 부정적일 줄이야. 나는 이렇게 배워왔다. 돈은 가질 것이 못되고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고 행복도 사랑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에 인간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이다.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과 의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편으로는 돈이 자유, 안전, 능력, 독자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를 축적하면 불행해지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이 부유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시네요. 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엄청난 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어요. 남들은 돈이 없는데 왜 나만 돈이 많아야 하나.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남을 도울 만한 여건이 못 되고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거지요.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은 아주 강합니다. 이 신념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업가 중 한 사람인 클레멘트 스톤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마음이 품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라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바꾸는 일이 그리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나약하고 부정적인 신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죠.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바꾸는 일이 어렵다고 정말로 확신하나요? 글쎄요, 확신은 못합니다만 항상 클레멘트 스톤이 말한 마음이 품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을 명심하세요. 당신은 신념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사랑에 관한 겁니다.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약본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좀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제 부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사랑의 힘을 얻은 사람들 한번 볼게요.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라. 우정의 힘, 바크먼. 바크먼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였는데 그의 글은 정기적으로 유명 잡지에 실렸다. 또한 친구와 연인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다. 키가 크고 깡마른 사람으로 몹시 깐깐해 보였다. 하지만 나를 맞이하는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바크먼이 먼저 털어놓았다.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나는 내 삶을 함께 나눌 특별한 관계를 찾기 위해 10년간을 헛되이 소모했지요. 그리고 이젠 내가 갈망했던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거라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을 배운 지 1년도 채 안 되어 꿈에 그리던 여인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주변의 모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강화되는 듯 했죠. 나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한마디 더 물었다. 그 비밀이 당신의 삶에 큰 충격을 주었나요? 물론이에요. 너무 환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일단 그 비밀을 시도해보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비밀이 다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배울 필요가 있었던 비밀은 바로 우정의 힘이었죠. 내가 물었다. 사랑이란 두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로맨스라고만 생각되곤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이었죠. 사랑은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로맨스 이상의 것, 즉 우정인 거죠. 서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 바크먼이 계속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온갖 곳을 헤맸지요. 독신자를 위한 바에도 갔고 각종 파티나 나이트클럽에도 갔어요. 그리고 여러 여성을 만나 데이트를 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지 못했어요. 난 차츰 내 이상형의 여성을 절대로 찾지 못할 거라고 체념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 중심가에 있는 바에 홀로 앉아 있는데 웬 왜소한 중국 노인이 내 옆에 와 앉는 거예요. 노인에게 독신 여성들이 많이 오는 나이트클럽이나 바에 다닌다고 말했죠. 노인은 아연실색해서 나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물었더니 노인은 바나 나이트클럽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은 적이 있어라고 대묻더군요. 나는 몇 번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나 결국 몇 주 이상 지속한 상대는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데이트 상대를 만나기 위해 나이트클럽이나 바에 가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전혀 잘못된 것은 없었어요. 때로는 운이 좋아 매력적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노인이 말했듯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찾는 곳치고는 적당치 않은 곳이라는 거죠. 희미한 불빛 아래 담배 연기 자욱하고 또 소리를 쳐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시끄러운 곳이 좋은 상대를 찾는 최선의 장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가 최선의 장소라는 건가요? 나는 바크먼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다. 나도 역시 여자들을 만날 목적으로 자주 나이트클럽이나 바에 갔었기 때문이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무슨 뜻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만나서 잘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났다는 걸 보통 알리진 않더라고요. 뭐 좀 창피한가 봐요.
노인은 내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싶다면 먼저 진실한 친구를 찾아야 한다. 는 아주 단순한 말이었지만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죠. 우리는 흔히 강한 성적 매력이 사랑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풍요로운 사랑을 원한다면, 평생 지속되는 사랑을 원한다면 외적인 모습을 초월해서 보아야 해요. 진정한 사랑은 성적인 매력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정에 뿌리박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생텍쥐 베리가 말했듯이 사랑은 서로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함께 여행할 수 없다고 쓰여 있어요. 공통의 믿음과 목표, 그리고 관심과 나눔, 상호 존경과 칭찬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한 초석입니다. 그렇죠. 여행을 하려면 서로 동의를 해야 갈 수 있죠. 서로 의지해서는 사실 여행을 오래 하기 힘듭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묶는 것은 우정이다. 정말 우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심할 바 없어요. 실제로 미국 어느 대학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우정이 사랑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결혼 후 50년 이상 행복하게 살고 있는 수백 쌍의 사람들에게 결혼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 것 같냐고 물었죠.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바로 우정이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파트너가 최고의 친구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들 모두가 공통의 믿음, 공통의 관심, 공통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같았죠. 성적인 아름다움과 물질적인 재산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없었어요.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묶는 것이 바로 우정이죠. 이것이 나의 책, 친구와 연인을 수도록 자극한 최초의 요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성적인 매력으로부터 샘솟는다고 잘못 믿었는데 우리의 외양은 덧없는 것이라서 세월과 더불어 시들기 마련이에요. 역으로 우정과 존경에 뿌리박은 사랑은 매일매일 견고해져요. 결국 외모만 화려하고 진실이 결여된 여성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으며 여자친구에게 손찌검을 하는 남성이 어찌 진실한 연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성의 관계를 성적인 매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믿음, 가치, 목표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이론은 쉬운데 성적인 매력이 없으면 사실 연인을 하기는 좀 힘들죠. 처음에는. 공통된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에게 다정히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한 친구를 얻기 위해선 공통의 관심사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정히 대해야 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은 뭐죠? 전 주말에 하이킹이나 윈드서핑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오페라 구경도 좋아하죠. 그럼 어느 곳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나요? 담배 연기 자욱한 바입니까? 하이킹 클럽이나 윈드서핑 그룹입니까? 그 지역 오페라 단체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취미나 관심사가 아예 없거나 희박한 사람들에겐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즐길 만한 것을 찾도록 꾸준히 노력해야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좋아요. 일단 관심을 기울일 만한 걸 찾으면 그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힘들죠. 아주 단순한 것처럼 들리네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해요. 하지만 소홀하기 쉬운 것들이죠. 사람들은 남편감이나 아내 후보를 찾는데 너무 골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식을 바꿔 우정을 먼저 쌓는다면 사랑의 관계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우정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정이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상대가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즉, 그녀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자신의 여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모든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교류의 힘, 파머. 되게 마지막인가요? 그런 것 같죠.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사랑 얘기인 거 보니까 잠시만요. 마지막에 행복이죠. 지금 사랑 파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교류하지 못하는 거라네요.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의 느낌을 공유해야 하네. 여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나의 큰 문제였네. 우리의 느낌을 교류해야 하네요.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고 싶다면 우리의 느낌을 서로 교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교류의 힘이었지. 나는 크리스 파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파머는 영업용 택시기사로 은회색 머리와 연한 파란색 눈을 가진 작고 마른 남자였는데 대략 50살 정도로 보였다. 이날 점심때 우리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파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마음을 열고 교류하면 인생이 변한다. 파머는 친구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에게도 조차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감정을 교류하고 표현할 수 없으면 사랑을 받거나 줄 수 없어. 파머가 계속 말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도 표현하지 않았지. 날 위해 20년 동안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줬지만 한 번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천천히 교류를 시도하면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와 관심을 표하자 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한 거야. 그들도 나에게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했어.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교류하기 시작하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변하기 시작한 거지. 나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물었다. 아까 기사님이 자신의 감정을 아무와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사랑은 나눔과 교류를 뜻해.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희망, 공포, 골치, 아픈 문제까지도 포함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뜻이야. 모든 감정을 안으로만 가둬두면 편협해지고 침체될 뿐 아니라 자네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공감하고 지지해줄 기회를 거부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지. 즉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교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필요가 있지. 내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랑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은 대체로 일단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행복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랑은 결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마치 한 그루 식물처럼 성장해 꽃을 피우기도 하고 시들어 죽기도 하지. 이는 전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때 교류는 마치 물과 같은 존재야. 물이 없다면 식물은 시들어 죽지. 사랑도 마찬가지야. 모든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교류하라. 나는 먼 곳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너무 소심한 나머지 한 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하질 못했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파머를 보면서 말했다. 그런데 기사님은 어떻게 교류하는 법을 배웠죠? 더구나 교류를 잘 알지 못했다면서요. 잘하지도 못했다면서요. 그래, 맞아.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래서 교류의 힘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거야.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교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그저 두려움을 극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 때문에 교류를 잘 못해요. 내가 좀 우스운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마음속에 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제 곧 죽게 돼서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할 것이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왜 망설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 즉, 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아나?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 대한 감정을 말해주지 않거나 혹은 그들이 자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알려주지 않아 생긴 후회의 고통이지. 따라서 상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요해.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생각이나 감정을 서로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그 결과 분노와 원한이 쌓이고 언젠간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러나 교류하는 법을 배우면 작은 불만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는 남의 말을 듣긴 하지만 제대로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많아. 게다가 감정을 교류하지 않으면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없게 되지. 예컨대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녀와 데이트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 그렇지 않은가? 맞네요. 행복한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 타인은 나의 심리적 거울. 이게 마지막이네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미지의 힘. 머시스. 루스 머시스 부인의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무명 바지에 핑크색 스웨터를 입은 깨끗한 얼굴을 지닌 나이 지긋한 여인을 만날 수 있었다. 머시스 부인은 나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는 한 초췌한 여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누구죠? 어머님이십니까? 아니에요. 20년 전의 내 모습이에요. 회춘하셨네요. 나는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와 자세히 보았다. 확실히 사진 속의 사람은 얼굴 모양이나 머리 색깔, 입 모양이 앞에 앉은 머시스 부인을 닮아 있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젊어 보이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지금처럼 변할 수 있었죠? 내 일상을 변화시킨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그 중국 노인. 20여 년의 일이었죠. 계속 중국 노인이 나오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퇴직한 후 처음으로 늙었다는 느낌을 받았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낮에는 쉽게 피곤을 느꼈어요. 집중력과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지도 굳어지고 무거워졌어요. 짐작하겠지만 매우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날 버스는 기다리고 있는 내 옆에 등산 가방을 맨 중국 노인이 서 있었죠.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는 지금 세계 일주 중이라고 하더군요.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힘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런 나의 의문에 노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늙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살 이후의 인생에 대해 얘기했죠. 내게 문제점과 어려움만 보였지만 그는 이로운 점과 기회를 보았어요.
노인은 60살 이후의 삶이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넘치는 나이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오래 살았다고 해서 꼭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답니다. 라며 환하게 웃었지요. 중국 노인과 대화하면서 인생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격언의 진리를 제일 먼저 깨달았죠. 사람을 늙게 만드는 원인은 마음이지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도요. 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풍요로운 행복의 비밀, 종교, 나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비밀의 폭로가 되었죠. 그 비밀은 내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낌이 색달랐어요. 내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비밀은 바로 자기 이미지의 힘이었어요. 자기 이미지의 힘이라고요? 네, 그래요.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스스로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나요?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은 콤플렉스를 갖고 성장한 사람들이죠. 육체적 콤플렉스나 정신적 콤플렉스를 가진 채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어떻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콤플렉스는 다 있죠, 누구나. 저도 팔이 짧고 목이 짧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하하, 콤플렉스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나는 나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정말 많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콤플렉스들은 모두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삶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말하는 스타일, 아버지의 외모, 아버지의 생각을 닮아갔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가장 멸시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상은 유년기에 만들어지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의 연장자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어디서 오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죠. 타인은 나의 심리적 거울. 그렇다면 이런 콤플렉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앞부분 보니까 생각나는데 딸들에게 컴플렉스를 갖게 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아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시 읽을게요. 타인은 나의 심리적 거울. 그렇다면 이런 컴플렉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돕기 때문이죠. 예컨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한 후 당신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75억 분의 1에 불과해요. 당신과 완전히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75억 번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을 낳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이 뭐 이렇게 상투적인 얘기가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이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것이 정말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세우게 되죠. 타인들은 나 자신의 심리적인 거울과 같아요.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죠. 머시스 부인은 서랍에서 거울 몇 개를 꺼내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거울은 모두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아서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어떤 거울에서는 머리가 길어 보이고 어떤 얼굴에서는 귀가 날개처럼 보였으며 이게 막 올록볼록한 거울인가 봐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울들이 그렇죠. 또 어떤 거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으로 보였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기 시작했다. 어느 것이 실제 당신처럼 보이나요? 저를 제대로 비춘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여태껏 한 번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겠네요. 제가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다거나 뭐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사실 내 눈은 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내 손이나 다른 시선으로 보는, 다른 각도에 보는 내 몸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제멋대로인 거울을 보다가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르죠. 다행히 자신의 겉모습은 익히 알고 있지요. 정상적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겉모습이 아닌 진실을 하고 왜곡되지 않은 자신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이 있습니까? 신체의 모습은 거울에 비춰볼 수 있지만 심리적인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은 없어요. 대신 자기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게 되죠.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믿을지도 몰라요. 인생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자기를 발견하려는 태도이죠. 콤플렉스를 없애는 가장 긍정적인 다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과정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부정적인 콤플렉스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좋은 질문이네요. 어디서부터 콤플렉스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때로는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콤플렉스는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자각만으로는 안 돼요. 이런 경우 해결책은 긍정적인 다짐을 해야 하죠. 긍정적인 다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다짐은 큰 소리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성명이에요. 즉 나는 사랑스럽고 지적이며 독특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다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나는 사랑스럽고 지적이며 독특한 사람이다. 자주 듣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그걸 믿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건 해석이 아마 영어로 유니크하다고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막 특이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유일하고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독특하다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인데 대부분의 견해나 신념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광고 회사에서는 늘 이런 기법을 사용하죠. 하나의 구호를 매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신념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다짐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적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은 긍정적인 다짐을 시도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당신만 좋다면 카드에 적어서 수시로 꺼내 읽어도 좋지요. 나는 사랑스럽고 지적이고 독특한 사람이다. 나의 장점을 찾아라. 지금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다짐과 긍정적인 질문은 자기 자신에 관한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신념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할 점은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 될 수는 없지만 편파적이고 왜곡된 거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만은 꼭 명심하세요. 즉 비판하는 데는 재능도, 두뇌도, 인격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관하는 데는 재능도, 두뇌도, 인격도 필요 없다. 비관하는 데는. 꽃은 신만이 창조할 수 있지만 어떤 바보라도 그 꽃을 파괴할 수는 있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칠고 난폭하게 굴거나 혹은 잔인하고 친절하지 못한 말을 할 때 그것은 당신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 자신의 거친 영혼을 드러낸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마세요. 물론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믿었다면 이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 대해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65살 때 스키를 배우거나 혹은 68살 때, 68살 때 그림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배우고 싶으세요? 당장 그걸 한번 해보세요. 저는 미끄러지는 걸 싫어해서 스키를 배우는 거는 좀 별로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는 것도 별로고 저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해요. 그게 뭐 걱정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국토 종주를 자전거로 한다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일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경우는 있었어요. 숙소를 못 구했는데 벌써 밤이 됐다거나 숙소에는 전화하는 곳마다 다 꽉 찼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내려서 어디 숙소를 급하게 찾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면 다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세요. 재밌을 겁니다. 내가 남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쯤 죽었거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외로워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이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들 말하죠. 심지어는 약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예전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오직 그때만이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남들이 나 또한 당신을 묶어두려는 규제와 구속으로부터 자유이고 자신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자유를 말하죠. 네, 여기까지 북코스모스라는 회사에서 요약한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의 번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 요약본에선 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리고 이 요약본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이런 자기가 겪은 게 아니고 인터뷰를 해서 갖고 온 책들 있잖아요. 책을 쓰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책들은 이런 그냥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약간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 좀 많아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은 좀 요즘에 마음이 좀 힘들거나 좀 뭔가 힘을 좀 얻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인터뷰를 한 책이다라고.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